자, 86X세대 운동권 혁명 이론 NLPDR 그리고 인민전선 전략에 대해서 이해해 봅시다. 우선 언제나 상황부터 이야기하죠. 노인들은 왜 자신들에 대한 복지를 반대할까요?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죠. 이들은 10대, 20대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는 10대부터 중학교, 여차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도 일을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70년대 한국은 북한보다 못 살았던 시기입니다. 초에는. 그래서 이때 보수 노인이 된 이들이 박정희 정권 좋아하는 이유는요. 박정희 정권 시기 1인당 GDP가 82달러에서 1676달러로 바뀌었고 북한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학가에서 NL계가 70년대 대학가에서 NL계가 먼저 탄생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운동권이 활동한 건 80년대부터죠. 70년대 있긴 있었는데 뭐 대중적이지는 않았고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장악을 하다가 90년대 되어서 이제 대다수 대학을 갈 때 제일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8, 9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당시 청년 시절을 보낸 노인들은 기아 상태, 계급관서이 존재하던 상태에서 사회를 개혁한 것으로 인식하기에 독재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6.25 때 관습적 신분제도가 깨졌다고 말하고 나는데 이게 잘못된 이야기인 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깨져도 그대로 각자 있는 마을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머슴마을과 주인마을로 나뉘어 살았습니다. 농촌 계몽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이 머슴마을의 교육과 공장으로 신분관습을 깬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농경사회의 머슴마을로 일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에 속한 농촌 계몽운동은 학교 진학률도 올려놨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주인마을에서 훨씬 더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당시에는 식량이 부족하던 시기니까 쌀본이 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70년대 학교 진학률입니다. 70년대 초반에는 40% 진학했지만 70년대 후반에는 7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노인들이 왜 보수인지 심지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니까 자신들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고 할 정도인지 이해할 겁니다. 이들은 성장을 통해서 복지 확대를 경험한 세대고 심지어 저렇게 확대되었다가 다시 또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쳐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중동으로 가서 일을 하셨던 세대입니다. 형제 한둘 정도는 자라다 죽는 게 당연한 그런 시대를 겪어왔고 굴곡을 다 겪어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사회, 산업화사회에서 공업화사회까지 다 겪어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화폐 구매력이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게 다 경험해왔어요. 80년대 한 송이 바나나는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걸 갈아 마실 정도로 흔해졌죠. 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도 경험했고 산업화와 공업화로 인해서 구매력이 증가한 것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복지 부분도 성장한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덧붙여서 박정희 정권은 당연히 전 세계 그 당시 글로벌 스탠다드인 케인즈주의를 따랐죠. 근데 좌파 쪽에서는 마치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추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스탠다드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면 정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20년대, 30년대 입장에서 이해해보면 40세에서 65세들은 헬조선이라고 하는 청년들을 조롱을 했죠. 일자리 감소와 부동산 폭등 그리고 꼰대 문화로 착취하는 세대가 이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은 가장 많은 자수성가를 하는 세대들입니다. 근데 청년과 노인의 구매력을 희생시켜 얻은 혜택들이에요. 특히 국가부채로 인한 부동산 상승 그리고 미래의 연금이 예약되어 있죠. 2027년에서 9년까지 올라간 세금 그리고 연금 여러 가지 사회보험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하니까 뭐라고 조롱했냐면 청년들은 저축을 안 해서 그렇다. MZ들이 저축을 안 해서 게을러서 그런 거지. 그래서 쓸 돈이 없었다는 게 꾸준히 지금 현재 증거로 나오고 있죠. 이제 30대가 결혼과 소비를 안 하니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 30대부터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30대가 여기서 소비를 해야 결혼하고 소비를 해야 그 다음에 40대에서 아이와 그 다음에 그 집안에 관련된 소비로 넘어가요. 그 소비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30대가 그렇게 소비를 안 하니까 2025년에 내수가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떠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금을 집행해 청년에게 돈을 뿌리라고 해요. 반복적인 착취죠. 국가부채. 이거 로비인데 간단히 말해서 이거 뿌리면은 자기네 이제 저거 집행하는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그 기업들은 당연히 그 안 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안 쓰는 돈은 다시 회수될까요? 아닙니다. 그 기업들의 돈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후원금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내로남불의 상태를 계속 경험하는 게 우리입니다. 과연 그렇게 세금을 걷어가는데 20, 30대 인프라는 확충되었습니까? 40세에서 65세 과잉보험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물가가 떨어지는 것과 오르는 것 둘 다 경험했는데 저는 좀 더 어릴 때 경험했습니다. 컴퓨터 가격이죠. 686 컴퓨터. 예, 이 당시 700만 원. 문자 비쌌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넘어가고 잘못하면 월에 200만 원 나오던 제가 200만 원 내본 적 있어요. 모뎀으로. 인터넷 비용에서 일상적 인터넷으로 바뀌었죠. 이게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으로 인한 혜택이라며 잘못된 정부의 국가 부채와 정치로 인한 가격 상승은 이것입니다. 사과 수입 안 된다고 하죠. 이창용 총재가 높은 생활비 문제는 절대 통화 정책만으로 안 된다. 구조적으로 바꿔서 수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진보 진영은 전농이랑 함께 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 왜? 수입이 만능일까요? 그럼 안 됩니다. 왜 농민들은 여기서 뺍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소비자 착취잖아요. 소비자 착취. 아이폰 못 들어오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미국 농산물을 팔아주지 못한 환장한 정부 같다. 전농이거든요. 이거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N에게 전농인데 이 전농이 진보사당 윤석열 정부 퇴진시킬 정도로 의석을 확보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N에게 전농이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걸 자기네들이 수입을 안 하면은 뭐 보수 지지합니까? 쟤네들은 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건 철저한 소비자 착취예요. 기후위기와 에너지 가격까지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착취입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신재생 에너지와 탈원전 모아주면서 지금 현재 산업용 전기 요금까지 인상되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앞으로 전기세 더 올라갈 거야. 인상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생활 물가도 올라가는 걸 느끼겠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까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양곡법을 농안법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특히 N에게는 우리를 소비자로 착취하고 있어요. 2025년에 우리는 곡물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곡물법이잖아요. 저 사회주의자들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생활 물가를 감당하기 힘든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세대들 IMF를 회사 퇴직하고 자영업이 되어서 그래서 60대 이상 자영업이 많아요. 저들은 노조 기반으로 장악하고 생활 물가를 쫓아가고 부동산 자산 가격 혜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 세대들은 임금이 쫓아갔어요. 인플레이션이 나도. 그리고 심지어 환율이 떨어지니까 수출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는 더 받죠. 그러면서 토지 귀족으로 이렇게 부동산 생활 물가를 주거비를 올리면서도 뭐 생활 물가의 수입을 금지시킵니다. 이건 온전히 20대 30대와 노인들이 감당할 물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곡물법에 나오는 토지 귀족들이잖아요.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정권 잡아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 이제 돈 보충하려고 국가 식량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걸 반발한 게 사회주의인데 얘네들은 이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뭘 하고 있냐? 절벌을 뜯어먹자는 식의 계급 갈등 프레임의 선동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자산 따지면 선진국에도 드물어요. 저 글로벌 귀족급의 착취 압제 계층이 된 토지 귀족들 진보 40대 40세에서 65세 저 사람들이 이 원인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급 갈등 프레임 혁명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학력차별, 회사꼰대 문화 언제부터 되었을까요? 고졸이고 80년대 중동을 갔다 오고 배고픔을 이겨내고 IMF 때 다 잘린 노인들에게서 왔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대학생 엘리트들을 잔뜩 채용한 IMF 이후에 40세, 65세 저들에게 왔을까요? 우리가 보는 한국의 위대함이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90년대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지금의 가짜의 가짜노동, 여유 넘치는 담배 피러 가고 취미생활이 비효율적이었으면 그걸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90년대에 IMF 이후에 나온 문화입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가짜 노동을 하잖아요. 가짜 일하고 비효율적인 일 하잖아요. 그 비효율적인 일 하고 그 타국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개발은 가능했다고요? 노인들은 베트남 전쟁 가고 중동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상명하복 문화를 만들었으면은 이게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일 최대한 덜 하려는 문화. 이상하게 글자 하나 가지고 그 트집 잡는 문화, 빨리빨리 안 하려는 문화. 뭐 과로 문화일 수는 있어도 그건 책임감 기반으로 한 문화였지. 오히려 운동권 특유의 상명하복, 집단주의, 집산주의, 그리고 나랑 취미생활 같이 하고 술 같이 마시면 잘해주는 거. 이런 문화가 지금의 회사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과일 한번 자유롭게 들어와 보십시오. 요즘처럼 과일 차원 달라병이라고 하던데
이 세대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독재라고 놀릴 수 있는 독재자를 놀릴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초에 이랬으면 이명박 대통령 안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랑 학생운동 하다가 그 취업까지 막혀가지고 다시 편지 써가지고 취업한 거거든요. 이랬으면은 이명박 대통령 죽었었어야 했어요. 근데 시진핑은 지금 이제 곰돌이 푸까지도 검열하고 있죠. 자, 뭐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운동권 이론을 본격적으로 만든 거는 70년대 대학생과 80년대 대학생이거든요. 70년대 대학생, 80년대. 근데 70년대는 소수였기 때문에 80년대에 학생운동이 제일 절정이었다가 90년대에 이제 대부분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86과 97대 세대들이죠. 80년대 대학 생활을 하는 86세대, 60년대생 출신의 86세대, 그리고 90년대 대학생을 한 이제 97세대, X세대. 근데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박정희 정권은 79년에 끝났잖아. 79년에 끝났잖아. 이 시대에 일했던 전성기 분들은 독재가 아니었다고 하고 그거 끝나서 이제 대학생활 그거 스노우볼 타가지고 대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전 세대 독재였다 이야기하고 앉아있습니다. 뭔가 안 맞죠? 이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론을 만든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고 자기는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저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크게는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건 뭐 이거 기본적으로 폭력으로 인한 장악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인민민주주의 단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업화를 하면 사회주의 단계가 된다. 그리고 난 다음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후 전 인민국가 단계로 도달했다라고 하는 게 소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는 뭐냐? 산업혁명 초기에 초기에는 이제 아직 공업혁명 되기 전에 초기에는 여기 아직 도시 노동자들이 못 살 때잖아요. 되게 힘들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어느 정도 그게 된 산업화가 된 사회라서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사명을 완수하면서 전 인민 국가가 되었다. 소련에서 발전된 사회주의가 건설되었다. 즉 여기서 또 레닌의 배타성이 하나 나오는데 인민민주주의 단계를 거부하는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어그로를 끌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다음 단계의 세상이다 라고 또 어그로를 끕니다. 저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사회주의자들과 또 괴리가 되죠.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뭐 저저한데 언제나 보통 이런 국가들은 일조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 뭐다? 요식행위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자유민주주의를 착취적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쟤네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건 반동은 반대로 제거한다는 뜻이죠. 그게 쟤네들 입장에선 민주화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이들의 민주주의는 지도자, 지배자를 선출한 사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부분 좌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속하는 이야기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입니다. 그 용어의 혼용으로 대부분 착각해요.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지 신민주주의에 동의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이지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저건 그냥 통치제도일 뿐이에요. 다수결에 의한 통치제도. 이들은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오히려 자유를 해악으로 보는 집산주의입니다. 이들이 인민민주주의를 얻는 방법은 폭력이고요. 계급갈등을 선동해서 지금 하고 있죠. 계급갈등. 자기네들이 구조 짜놓고 계급갈등을 선동합니다. 폭력혁명을 일으켜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동주의자인 부르주아 계급의 적색 테러를 통해서 집권을 추구하죠. 그래서 뭐 재벌을 뜯어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혁명을 통해서 이룬 건 아닙니다. 사회주의 개파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1차 세계대전에 마르크스 집계는 3인당이거든요. 요거 은근슬쩍 숨기면서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아닌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쓱 풍기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차 세계대전은 나치와 파시즘이었다. 근데 이거 사회주의라고 들어본 적 없죠. 근데 SPD 3인당은 또 이제 사회민주주의는 뭔가 그럭저럭 좌파인 것처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데탕트 이후부터 어느 정도 저기 중국을 최대한 개방을 시키면은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될 거야. 그럼 그 자유 진영 안에 있는 사회주의자들도 어느 정도 온건한 정책으로 대립하지 말고 우리 융합해보자라고 하면서 협치짓거리다가 이 꼴 난 겁니다. 그래서 나치와 파시즘은 최대한 배척하는데 3인당 1차 세계대전 똑같이 제국주의 했는데 하는 짓은 똑같았는데 이거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가 없죠. 뭐 그걸 바꿔보겠다는 거였죠. 근데 중국은 평화를 택했거나 사회주의를 폐기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민전선 전략을 더 확대되었죠. 40대에서 65세는 자본주의화 되었고 자유주의화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인민전선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자기네들의 공업화를 자기네들의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 혁명의 방식이 더 유리하게 만들어졌죠. 그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면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 공산주의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자들이 나와서 국가사회주의자들이 따로 하나 성립하는데 그게 파시스트입니다. 당연히 이때도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고요. 어느 정도는 공산주의자도 참여했어요. 근데 이걸 뭐 사회주의가 아닌 것처럼 숨기고 단순히 전체주의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철학 기반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단순히 전체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인을 지우고 국가에 집중한 형태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배타적이었을 뿐 오히려 저들이 원조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저들은 사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국가주의를 집착했던 겁니다. 마르크스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의 국유와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데 공산주의는 사적 소유까지 없애는 걸 이야기하죠. 그 중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장 경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의 한 분파일 뿐입니다. 다른 사회주의가 훨씬 더 계파가 많아요. 기독교 사회주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최종적으로 전 세계를 통일하고 계급과 국가의 소멸을 바라는 건데 파시스트는 그 반대예요. 국가를 절대화하고 극단적 민족 국가를 추구합니다. 사회주의 구현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또 합법적으로 집권한 게 특징이고 국가만 남기고 개인의 자유를 없애기 바랍니다. 국가는 최고의 가치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이 나치와 파시즘을 제일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혁명의 수출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금융 독점 자본주의를 또 뭐라고 하냐면은 파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쇼 그래요.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금융 자본주의로 신흥국에 투자하는 경제 전략은 우리가 이걸로 성장했고 일본도 중국도 독일도 한국도 이걸로 성장했거든요. 착취적 식민지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본과 노동자의 두 계급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마르크스주의는 하위 문화와 상위 문화를 기준점으로 하는데 상위 문화는 자본가고 하위 문화는 노동자다. 그래서 이 하위 문화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장악해야 된다. 이거예요. 금융으로 인한 지배는 제일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정작 그 돈을 이용해요. 그 돈을 이용하면서 사기를 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건 뭐 자본가들의 돈을 갈라먹는 행위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요. 마르크스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회주의자는 다 비슷합니다. 중국이 심심찮게 증시를 부양하려 했다가 내버려 두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외국인 자본을 등쳐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국 국장도 이 영향이 커요. 미국을 파시스트라 하는 이유도 사회주의자들의 선동질이죠. 뭐 금융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얘네들은 착취 식민 미국 제국주의다. 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행위가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체에서 내로남불인데 유물론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돈보다 양심이 작아요. 왜? 물질이 중심인 것도 있지만 이들에게 돈이란 개념은 자본가에게 뜯어내는 돈에 가깝습니다. 그걸 빨리 뜯어가지고 써버리는 게 일종의
작은 혁명 중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이 왜 자꾸 주가 올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부채를 주가로 통해 가지고 외국에 떠넘기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유동성 충족되면 다시 주가 버리죠. 다시 또 주가 올리고 난 다음에 버리죠. 이걸 반복하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오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죠. 중국식 인민민주주의, 신민주주의 혁명론, 공산주의를 목표로 하는 이행하는 국가가 있어요. 라오스, 베트남,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얘네들이 바라는 건 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 5국가, 인민민주주의 국가. 북유럽이 사회주의라는 건 큰 오해인데 스웨덴은 사민주의 정당이 강할 뿐 헌법에서 보면 있잖아요. 사유재산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세게 추구해요. 자, 2장의 15조 보면은 모든 사람의 재산은 누구든지 수용이나 그 밖의 처분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공공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으며 긴급한 사태를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이나 토지나 건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므로 보장된다. 자, 17조 보면 있잖아요. 영어권이 나오는데 기업의 자유. 무역의 활동이나 전문직 종사에 대한 권리 제한은 중요한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부과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회사에 재정적 이익을 주는 단위 목적을 위해서만 부과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보장되어 있죠. 우리는 이걸 뭐예요? 양곡법과 농안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자유시장이에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경제고 여기를 헌법 기준으로 보면 있잖아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다른 계층. 복지가 포함된 사유재산과 사유재산과 그 다음에 생산수단의 기업활동이 보장된 그걸 지향하는 경제입니다. 중국 헌법 전문보죠.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 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다. 노농동맹이 뭐다? 중국은 아직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노동자, 프롤레탈리아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뭐 농민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게 1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한국의 헌법 전문을 보죠. 종문 앞에 전문이 있어요. 한국 전문이 있어요. 맨날 한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 사회주의자 놈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자유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정치, 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각인의 기여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 실력주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 국민 생활의 균등한 상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바지하면서 인류의 번영과 세계 평화? 그래서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뭔가 좀 거창해요. 세계급 나오고 국가 수준이 아니라 세계급으로 나오고 이래요. 우리는 지켜진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주의는 있잖아요. 미국식의 자유는 디폴트지 이 자유가 아니에요. 방어적 자유입니다. 자유를 훼손하는 놈들에겐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자유입니다. 왜? 우리는 피로 흘러서 지켜진 자유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의해서. 뭐 고려 연방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건 무슨 뜻이다?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뭐 고려 연방제? 저걸 허용한다고? 자, 그래서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와 저들의 자유민주주의, 저들의 민주주의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저들은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집권하고요. 네프를 통한 공업화를 통한 사회주의라는데 요거 스탈린 때도 실패해가지고 식량 위기 나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식량 뜯어가지고 자기네들 처먹고 우크라이나 굶게 줬죠. 근데 이게 명분이 뭐냐면 우크라이나도 슬라브족이다. 우리 민족 해방 안에 있는 민족 안에 있는 것들 아니냐 이거예요. 중국도 그렇죠. 대약진 운동으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던가? 그것도 공업화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문화 대혁명을 하는 겁니다. 스탈린은 대숙청을 했죠. 최종 목표 공산주의를 그렇게 이루는 건 목표로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공업화를 지원해 준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방해도 돼 단계별로 행동하면서 조금씩 열어줬어야 되는데 클린턴은 여러 전례를 어겨가며 중국이 자유주의화 될 것이다 라면서 국제사회에 지원했어요. 오바마는 아예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이건 인민민주주의 다음 단계를 쉽게 제공해 준 것과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지원을 반대하며 베트남도 주의하고 요즘은 이제 베트남에 올인을 안 해주죠. 베트남은 그냥 옵션 중 하나 이렇게 취급을 하죠. 요즘. 그래서 같은 전략으로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하는 진보당, 민주당이 연재하는 참여연대 경우에도 한국의 군사력을 떨어뜨리기 변하는데 얘네들 군사 정책 같은 거 자체가 안보 정책 자체가 뭐 있더라? 어쨌든 군사 투자를 좀 줄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 참여연대도 이러거든요. K방산 살인은 추출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인민연대 요게 참여연대거든요. 이거 유엔 경제이사에 이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협의지위도 가지고 있는데 NGO들에게 제시하는 건데 이 전략이 인민전선이라는 전략입니다. 이제 나치즘과 파시즘이 저항을 받으니까 그쪽은 민족주의니까 우파잖아요. 그래서 좌파 빅텐트를 만들다는 거예요. 중도 자유주의자도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끼리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좌파 빅텐트를 만들자. 뭐 최종적으로는 지네들이 헤쳐먹겠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거기 안에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아서 그 빅텐트가 된 거에 그 윗대가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 투쟁을 일시적으로 멈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외연 확장 위주로 하자. 정치적 좌파 빅텐트. 이 전략이 지금도 관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관용적 자유주의가 지금 이걸 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경제적 성장을 하면 자본주의 자유주의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이런 관용적 자유주의는 인민전선 전략을 실행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졌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유물론이라는 건 있잖아요. 유물을 통해서 관념이 바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오히려 마르크스가 더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유물론적 접근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관념론적,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접근이 아니에요.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을 오히려 해줬으니까 더 강화되어 있는 거죠. 그걸 관용적으로 자유주의 입장에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물을 통해 관념이 바뀌었거든. 아니죠.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관념을 통해서 유물이 바뀌고 그걸 통해서 관념이 더 강화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싸움은 글로벌이고 단일 국가로 싸운다는 건 더 이상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죠. 우리의 군사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북한도 최대한 어쨌든 대등할 군사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북한은 경제 성장의 효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전략을 누가 했냐면 중국이 베트남을 북부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그냥 뺐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이 어떻게 통용이 되냐면 왜 점령을 하고 뺐을까 했는데 중국은 경제 성장의 기회를 얻었고 베트남은 그 경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비 지출을 더 많이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비효율이 되었어요. 그래서 군사력을 떨어뜨려가지고 북한의 압박을 줄여주자는 전략입니다. 이게 동시에 뭐 여차해서 운이 좋으면은 이제 중국이 남한을 장악해서 먹을 수도 있게 되었고 군사력이 떨어질수록 먹을 수 있잖아요. 다시 중국으로 가면 있잖아요. 중국은 농민인 대다수인 농경사회여서 새로운 이론을 만듭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 차이나 버전의 그 중국 인민민주주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민주주의 혁명 이론이란 걸 만들어요. 산업화 이전 봉건 단계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농민을 통한 혁명을 하고요. 반봉건 반제국주의 혁명론 그대로 갖다 쓰고요. 결집을 위해서 민족주의를 띄웁니다. 부르주아를 타도한 레닌의 혁명과 달리 민족주의 기반에서 민족 자본가와 외세에 충성한 매판 자본가로 나눕니다. 맨날 매판 자본 이야기하는 이유 그 NA계들이 이야기하면서 친일파 거리는 것도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고 재벌을 뭐라고 하냐면 매판 자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미국의 팥쇼에게 지원을 받은 매판 자본가. 그러니까 쟤네들은 뭐 지금도 일제시대 이후부터 식민 지배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혜택을 다 받아가지고 대학까지 간 인간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사회주의, 나치즘, 파시즘과 결은 같은데 다른 척하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발생해요. 하는 짓은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 공산주의야. 그래서 국가를 언젠가 없앨 거야. 이렇게 하는 소리고 하는 짓거리는 민족사회주의. 게다가 중국 제국주의잖아요.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이 개념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서 심심찮게 친일파 거리는 게 NL계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때 강해진 중화민족주의의 원조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전략 외교로 이어지고요. 마르크스를 기반으로 실천적 혁명 전략을 러시아 버전, 중국 버전으로 만드는 게 마오주의. 그리고 K혁명 전략이 NL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로컬화 시킨 게 80년대 운동권인데 여기에 이제 그 대다수를 차지한 게 60년대, 70년대생, 즉 대학을 가던 이 세대들입니다. 동시에 초기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합니까? 신민주주의의 민주는 선출하는 서구식 민주주의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익숙한 자유민주주의는요, 서구식 민주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들의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완전 달라요. 이들의 민주주의 목적은 지도자 선출, 정책 결정이 아닙니다. 정해진 지도부가 추천하고 단일 후보를 제시하거나 찬반 투표 형식입니다. 그저 대중 참여를 통한 공산당의 정당성 확보식 요식행위예요.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일 뿐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당의 정책 홍보, 대중 동원의 수단, 정치적 충성도를 확인하는 홍보용 요식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게 오히려 가장 참여적인 민주주의라면서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참여적인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인민연대. 참여적인 민주주의? 저겁니다. 혁명 엘리트를 통한 독재가 인민민주주의인 걸 기억하십시오. 저들은 선민의식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이걸 옳다고 여기는 윗세대, 즉 60년대생과 70년대생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90년대에도 자신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여기는 이유는 자신들이 혁명 엘리트에 속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기 대학생 엘리트들이고요. 이들은 자유를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인민민주주의적 평등을 위해 싸웠고요. 그 보상을 충분히 받아냈습니다. 가장 자수성가가 많은 세대죠. 로비죠, 간단히 말하면. 인터넷에서 흔하게 중국식 민주주의가 더욱 민의를 많이 반영한다는 주장들도 흔해요. 그 투명함은 당연히 애초에 구조적으로 버린 상태고요. 여기 보면 중국인 자체가 이야기하는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게 번역돼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한계 하면서 이야기하고 중국의 토착정당 돼도 인류 문명에 기여하다. 자, 장담하죠. 인류 문명을 퇴보시켰습니다. 2025년에 1800년대 제국주의하는 게 무슨 인류 문명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정작 이걸 반박하면 여러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왜 굳이 마찰을 만드냐, 충돌을 만드냐, 우리가 화합을 해볼 수 있지. 자유주의자는 방어적 자유에 대해서 소홀했습니다. 자유를 부수려는 자에게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검열하며 이렇게 입을 막으려는 이유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최대한 본 모습을 숨기고 인민전선 전략에 선동을 해야 되는 게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급 갈등의 원인이 너구나 라고 드러나는 순간부터, 구조를 만든 게 너구나, 정치를 장악한 게 너구나 드러나는 순간부터 저들은 혁명 대상이 됩니다. 인민전선 전략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우민화돼서 무지를 공략하는 게 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은 우민화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단락을 끝으로 중국의 민족 자본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 인민전선에 협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산층 자유주의와 연대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현대사회주의자들인데도 이들은 언젠가 그 자유주의자, 중도 자유주의자들의 목을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선을 넘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를 욕하기 위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연결시켜서 정이 없어졌다고 하며 선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집산주의, 집단주의를 최고 가치로 여기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반동을 가장 먼저 죽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암투를 장려합니다.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택했다면 이 암투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근데 적극 이용하고 있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사람이 암투가 잘못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국식 혁명 이론을 이해해보죠.
민주당이 왜 이렇게 틀어막을까요? 이것들 카톡 가면 유튜버 고소, 여론조사 고소, 심지어 경찰이 언론사 수사, 민주파출소로 국민끼리 신고, 광고주 압박, 아예 민주당 언급도 안 한 선관위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민주당이 고발을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NLPDR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윗세대 40세, 50세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초기 대학생이기도 한데 마오주의에 기반해요. 모든 PD계든 NL계든 딱 처음부터 저들 중국식 민주주의를 추구하죠. 그리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민족해방은 레닌이 쓴 건데 한국은 아직 식민지란 건데 봉건사이다. 미국과 재벌의 식민 지배되고 있다. 여기 위에 보면 있잖아요. 김일성주의가 정의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현재도 반봉건사회, 식민지 사회다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받은 게 이거예요. 인민민주주의. 자, 인민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럼 이걸 하려면 뭐가 되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혁명. 폭력적 혁명으로 위로부터의 혁명을 바라는 겁니다. 장악해가지고 이들의 주장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자민통으로 되는다. 이게 그 나무 위키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1980년대에 가장 크게 불타오른 건데 반미 정성화, 포갑적 군사 독재, 외국 차관의 의견에 성장한 재벌, 이걸 매판 자본이라고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식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식이. 그래서 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상황에서 정립된 NLPDR 이론은, 자 80년대 있잖아요. 실제 일하시던 노인분들은 중동 갔겠죠. 얘네들은 이때 대학 다니면서 이지랄한 겁니다. 그거 이제 극복하는데 90년대 이제 사정 괜찮아지니까 또 이제 70년대생 대학생들이 저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 이론 만들어요. 반미자주화, 반파슈 민주화, 조국 통일. 뭐 열심히 외국 가서 배 쳐불리고 오니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과 미제국주의자를 몰아내고 반미자주화, 미군 철수 주장하는 겁니다. 자, 2005년 노동연대 도중 남북 힘맞춰 미군 내모자. 뭐 전농이죠? 외세 군사기지에 옥토가 죽어가. 학생연대 운동권이죠? 올해 반전편화 통일 원년으로. 딱이죠? 이걸 2022년에 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 군사통수권 회수하려는 이유 뭐예요? 이거 쫙 해가지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동맹 철폐, 그 다음에 미군 철수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조선직총이랑 같이 하죠. 양대노총 정부지원은 1520억, 박근혜 정부 때 1300억, 130억. 이거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지원금 받는 거 회계장부 내라고 하니까 노동 탄압이다 이러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들의 하수인 파쇼 독재 정권의 타도하니 반파쇼 민주화. 현재 지금은 이제 한국 정부는 봉건사의 괴뢰 정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건설해서 얘네들이 생각하는 민주정부는 인민민주주의 정부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자. 조국 통일. 이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NL계의 모든 것이고 모든 활동을 남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투쟁, 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이 메가델 점령군과 합작하여 세웠다. 첫 번째, 친일 세력들이 점령군. 일단 미군을 점령군으로 보고 친일 세력들. 그래서 이승만이 그 일본 어선이 들어왔을 때 거의 뭐 중국 어선을 러시아가 폭파시키듯이 조졌군요. 미국이 계속 일본이랑 사이가 좋아져라 했는데 그거 개선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6.25 났을 때 강제적으로 동맹 맺었어요. 사실 그 6.25 났을 때 미군 안 오려고 했는데 미군 에치즈 라인이 따로 있어가지고 한국을 방어권을 안 봤어요. 미군 안 오면 미국인 한국에 있는 미국인 다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왔습니다. 6.25 때 항복했어요. 낮은 연방제 실현이 필요하다. 이건 뭐다? 고려 연방제죠. 미군 철수해야 된다. 사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철회해야 한다. 재벌을 해체 제거하여 전 국민이 이들 주식을 나눠 갖자. 이건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잖아요.
부르주아 반동, 재벌회차의 정치 생명을 하겠다. 왜? 파쇼니까. 점령군, 미궁철수, 연방제. 이것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쯤 알았으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얘네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읽으면요,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기원의 이론에서 기반했는지 알면 드디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한국 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권 이론의 원조이자 최대 계파이자 주류는 NL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 계통이에요. 이 NL계는 마오주의 기반으로 혁명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주체사상이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식 이념입니다. 김일성은 조선을 봉건사회로 정의했고 NL계도 대한민국을 봉건사회로 정의했습니다. 뭐 요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한국은 봉건사회다. 지금도 봉건사회라고 여겨요. 마오주의 기반으로 그럼 농민통한 혁명을 해야죠. 그래서 전농이랑 함께하는 배경이고 90년대 농화를 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광우병, FTA 반대, 양곡고, 농안법까지 전부 여기에 속하고 이게 이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활물가 착취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그 촛불 파동 났을 때가 2008년 광우병 때가 2008년이거든요. 그때 유모차 부대도 있었습니다. 28세에서 30세 결혼했으니까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투쟁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40대, 50대입니다. 그리고 요 학생들은 지금 현재 10대에서 20대 초반 되었겠죠. 진보사당, 윤석열 정부 퇴진시킬 정도로 의석 확보해야 돼. 니네들 그러면 수입 안 하면은 어떻게 보수 지지하냐? 그럴 일 없습니다. 얘네들은 어차피 혁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지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화합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왜 중도자들에게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안 하니까 생활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냥 냅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양곡법 통과시켜 쌀 남는 거 북한에 보내자. 저들은 분리할 때마다 평생 혁명투쟁하고 있다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분리할 때마다 노동운동 탄압, 북한몰이라는 식으로 도망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중도자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왜? 무지하니까 이 중도자들이 여기에 경도될 것 같구나. 그렇게 해서 생활물가를 낮출 수도 있는데도 안 하는 것뿐입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봉건사회다. NL계 한국정입니다.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고 괴뢰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을 괴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북한이 한국 점령했을 때 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지 이해할 겁니다. 저게 뭐다? 제국주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들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이건 제대로 된 민주화가 아니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식민이다. 독일, 일본 더 많으니까 우리보다 더한 식민입니다. 북한의 서울 점령 포구에 괴뢰라는 단어도 나오는 게 이 때문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미군 철수 주장도 이 때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똑같은 한 통속으로 봅니다. 이들은 똑같이 미군 철수 이야기하면서 계속 저걸 했어요. 저들은 결국에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왜 노조가 정치화돼요? 주한미군 철수가 외칠까요? 노조의 정치화를 왜 할까요? 노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조는 비즈니스 유니테리언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고침 노조를 되게 좋아했던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 사회주의 혁명, 즉 프롤레탈리아 독립적 혁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존 터가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한번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민족거리면서 친일파거립니다. 그리고 그건 매판 자본가라고 하며 친일파 재산 환수를 심심찮게 말하는데 이 매판 자본가에는 재벌도 포함되어 있죠. 이들이 보수를 모두 친일파 취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을 많이 고용하고 이들에게 돈을 많이 줘봐야 있잖아요.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노동이라는 그 뒤편을 숨어가지고 자본주의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아주 작은 혁명 중 하나로 여기는 겁니다. 이때 북한에 따라서 이승만을 괴뢰 정부로 정의하고 안티테드로 띄워진 게 원조 반공주의자 김구거든요.
일단 안창호, 김구 이 두 분 다 반공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임시정부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혼란을 일으켰어요. 무정부주의 하자, 사회주의 하자, 공산주의 하자. 그런데 이 김구 선생이랑 안창호 선생은 좀 우리 민족으로 뭉쳐가지고 해보자. 일단 우선 독립부터 이루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찢어나갔어요. 찢어나가고 난 다음에 교활한 저 공산주의자 놈들 하면서 갈렸어요. 그게 원조 반공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의 한성정부를 정통을 하고 상해 임시정부 구조를 받는 걸로 이어졌습니다. 김구 선생이 대한 비판의 해방 초기 백색테러 혐의가 야인시대에 나오는 김도한 시라소니의 백이사라는 단체로 이루어졌는데 이거 연결된 게 김구입니다.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당연히 이승만 정권 당시에도 그 이승만에 연결되어 있는 테러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게 초기 시기 해방정국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저 시대에 살아보지 않고 저 시대에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노동자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북한에 지원받아서 총파업을 하고 그때 박헌영이 이끌던 시기였어요. 박헌영이 그때 북한이 기회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6.25 침공할 때 이걸 통해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전쟁이 나면 전부 총파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혼란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고 그런 정국이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테러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좀 실패를 하셨거든요. 김구 선생이. 그래서 말년에는 결국엔 찢어지는구나. 여운형 암살에 대한 그 암살도 이분에 연결되었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이분은 그래서 처음에 민족주의로 뭉치자는 경향이었는데 사회주의 진영은 그걸 거부하고 찍고 나갔고 임정 말기 사람들에게는 교활한 공산주의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당 지원을 받아 해방까지 이루고 도달했는데 국민당이 마오주의랑 싸우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총파업 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주의자들이란 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조 반공입니다.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말년에 화합을 하자는 뉘앙스를 취한 것뿐 뭐? 우리 서로 죽고 죽이지 말자 이거죠. 이 민족주의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지금 국제결혼에 대한 은근슬쩍 제약입니다. 뒤늦게 이제 띄우는데 보면 있잖아요. 저 사람들 박정희 시대 제대로 성인 생활 안 했어요. 그리고 80년대 경제 힘들 때 저거 대학 다니면서 이론 만들고 앉아 있었지. 진짜 일하시는 분들은 중동 같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때 대학 다니면서 또 이제 저 이론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정작 90년대에는 보통 선거하고 있었죠. 근데 자기네들 민주화 그 운동했다고 여기고 다시 또 혁명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게 거짓이에요. 모든 게. 근데 어쨌든 이 민족주의 영향을 받는 게 국제결혼 은근슬쩍 제약인데 대부분 남성 커뮤니티에서 이거 이야기 안 하는 거 있어요. 이 국제결혼 있잖아요. 대다수가 누구일까요? 대상이? 강제성이 없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제약인데 사실 결혼 중개업소, 국내 결혼 중개업소엔 제약을 가하지 않죠? 근데 이 배경이 있는데 대상이 20, 30대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다수는. 40대, 50대를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40대가 55%, 50대가 30.8%. 그럼 60대도 한두 명 있다는 거잖아요. 이들은 여행도 그렇지만 결혼도 공산주의권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40, 50대가 민족주의 노선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고 싶은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민족주의 노선에서 빠져나가지 마라. 이거 따지면 85%가 40대, 50대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귀화 시험 그리고 난 다음 뭐 택하라는 거예요?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보다 많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40대 초반 신부 뭐? 야 너네 40, 50대 결혼한 사람 이 40대 초반 신부랑 결혼하는 말이야. 40대들이랑 결혼하는 말이야. 82년 김지영 40대잖아요. 그 사람이 MZ입니까? 아니죠. 뭐 이렇게 결혼하는 겁니다. 한국인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민족주의 전선에서 벗어나지 말고 40대 한국 여성과 결혼하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대다수 20, 30대는 연애 결혼을 해요. 이 국제결혼 기하시험을 강화시키고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결혼 비자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한국 배우자 수익과 재산 적으면 받기도 힘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런 결혼 비자의 명분은 위장 결혼 방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은 인민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물론이 대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양심은 있잖아요. 마르크스주의로 인해서 정당화됩니다. 이들이 받은 기본 개념은 돈은 자본가들에게 뜯어내서 쓰는 작은 혁명 중 하나인 겁니다. 이게 관념론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찰이 강해요. 차라리 이슬람 종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종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종교도 정상적이라면 결혼을 우습게 보지 않고 관념론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유물론 국가는 관념보다는 물질을 중시하죠. 네 번째, 신좌파식 민족주의와 결합이 되었습니다. 인권, 젠더, 환경 이거 하는 건데 60년대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새로운 갈래가 탄생하는데 이게 신좌파예요. 자유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전 자유 도입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툭 까놓고 그래봐야 좌파 빅텐트지. 인민전선에 연합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어쨌든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자입니다.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NA가 이걸 한국식으로 영입을 했는데 자,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복하지만 이야기를 하죠.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 상위 문화, 하위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문화를 남자로 집어넣고 하위 문화를 여자로 집어넣고 여기에 대해서 여성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레디컬 페미니즘입니다. 그 이전에 있던 리버럴 페미니즘은 뭔데? 리버럴 페미니스트는 90년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에 대해서 제약을 없애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하면서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많이 쇠퇴되었습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저거는 페미니즘 운동이 아니라 자유주의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격화시키고 난 다음에 레디컬 페미니즘을 띄우는데 이게 오바마가 띄웠죠. 힐러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권을. 자, 그럼 한국 K 페미니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2001년 11월 이 논문이 있어요. 비교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뭐지? 이 사람입니다.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저출산에 관해서 페미니즘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입니다. 워마드 시위에 참석하면서 그걸 띄워준 사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왜 민주동덕이지 친일파 거리지 뜬금없지 이걸 이해할 겁니다. 왜 레카시어의 민주동덕이라고 하며 친일파 이들이 바라는 민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완전 다릅니다. 이들이 바라는 민주화는 인민민주주의고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친일파 일단 매판 자본가로 끌어붙이면 되죠. 그리고 거수투표 이건 뭐 자기네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 세력들이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대학생 기자회견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 20, 30대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레디컬 페미니즘 마르크스 세계관에서 부르주아 노동자의 상위문화 하위문화 혁명적 투쟁을 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띄웠죠. 힐러리에게 던지기 위해서. 그래서 힐러리는 원래 낙태 반대론자인데 낙태 찬성론자로 전향을 하고 그걸로 숫자가 부족하니까 젠더를 띄워들어요. 그래서 문과에 진학하는 문과 여성 세력을 끌어들이고 사회학 교수들은 새로운 정부 주도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은근슬쩍 이퀄리즘 채용을 이야기합니다. 기술기업에다가 DEI 채용이 미국 버전이고 한국에는 여성 우대 채용 같은 것들 이겁니다. 성별 균형 맞춰라. K-페미니즘의 탄생은 말 그대로 저 참여연대 정현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좌파식으로 성공한 겁니다. 완전 제대로 세뇌를 했잖아요. 다섯 번째, 민족주의적이기 때문에 조선적 고려인을 우려하고 혁명의 원조 이론이 중국도 우려합니다. 혁명적 이상국가의 전례이자 외부 지원 백으로 중국을 중시하는데 어떤 정치 세력이든 동맹 세력 백이 없으면 해결을 못해요. 고립되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국제적으로 연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현재 연대 대상 혁명 이론의 본통인 마오주의 국가 중국입니다. 특히 조선계 중공인을 좋아하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피디계는 소련을 이상적으로 삼았고요. NA계는 아직도 장군님 존경한다는 소리를 흔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이 왜 이런 게 나오냐? 뭐 명동에 가면 내 눈을 사주세요라는 간판에 맨 소녀가 있다.
이런 게 나오는지 이해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국 세뇌를 하는 건 뭐 얘네들의 김일성주의 이론에 근거한 거고 저기는 봉건사회라는 겁니다. 뭐 외국 자본가의 노동자 억압마당, 구미 노동착지공간, 경기도 미제 침략군을 위한 기지천, 서울 세계 최대의 공예도시, 광주 인민붕괴의 땅. 광주 혼자 저런 거 봐.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온 이것들이에요. 미국은 내란 사건에 책임이 없는가? 내란 범죄자 파쇼 전체주의자 윤석열 주저자는 미국이다. 기층 민중이 파쇼 정권의 퇴진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층 민중이야말로 내란에 맞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며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전이다. 자주적 진보적 권력이 되도록 투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다? 통일 어쩌고저쩌고 통일시대 연구원 이거 뭐 NLK잖아요. 연방제로 인한 통일. 이들의 민주주의는 요식행위입니다. 이들은 절대 금융자본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절대 자유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분노는 혁명이라고 타인의 분노는 혐오라고 합니다. 자신이 불리할 때는 개인으로 이야기하고요. 슬쩍 지나가면 다시 집단주의, 집산주의자에게 지지를 합니다. 이승환을 보세요. 나는 반미 미군 철수를 외친 적이 없어요. 그저 그런 조직을 도와줬고 그 반대 조직을 공격했을 뿐입니다. 김무성이 있잖아요. 동교동계 김영삼 막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자유운동을 펼친 그 운동권 아닌 그 윗세대의 막내라는 거야. 뭐 노조가 쇠파이프 이거 안 했으면 국민소득 3만 불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NLG 그대로 쓰죠. 친일파 재산 환수했으면 소득 5만 달러 같다. 진짜 그랬을까요? 우리 이거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냐면 있잖아요. 삼성 망하는 거 보면 돼요. 노무현 때 삼성공화국이라고 해서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이제 삼성 망하는 거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한국이 무너지는지 보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거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니네들 말대로 했는데 안 됐는데 어려운데 그럼 다시 또 계급 갈등 일으킬 겁니다. 이 모든 구조는 저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현재 경제 정치의 대표, 임원, 부장 이런 일자리와 정치 계통도 다 장악하고 있는 주류 세력들입니다. 저 세대들이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위로부터의 혁명을 하고 난 다음 결과가 이렇다면 저들에게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죠. 과연 이들은 가짜 노동을 했지 진짜 노동을 했습니까? 20, 30대가 왜 퇴직하는데 니네들의 가짜 노동과 일이 힘든 건 상관이 없는데 니네들의 사람 괴롭히는 게 힘드니까 못 견디는 거죠.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하는 이 사람 갑자기 정치병 걸린 거 아니야. 광우병 콘서트부터 계속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는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거기 시위에 똑같이 미군 철수 외치면서 똑같이 하고 있었을 건데 지금은 또 인민민주주의 하자 이런 거 안 했을 텐 안 하나?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하는 친중 행보인 중국과 운명 공동체 1대1로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권 선골이거든요. 문재인이 마오주의의 베이스로 움직였고 중국의 마오주의를 이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중국이 번영할 때 한국이 함께 번영했고 이거 미디어 오늘에서 자꾸 조작하던데 그거 친중 아니라고 아예 그냥 영상 가져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1대1로 빙고리스 한반도와 연결해야 돼. 2017년 당선되자마자 이랬어요. 그리고 사드 김이 중국에 주고 시민단체에도 뿌렸죠. 이거 뭐다? 외교행위였다요. 이 당시에 문재인 때 시민단체에게 자금이 엄청 집행이 됐거든요. 반정부 활동하는데 시민단체의 정부 돈으로 활동을 해. 그러면서 활동가라면서 저거 활동가들 나중에 있잖아요. 정부 일자리와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덕여대 쟤네들 국회의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저 비례대표제 계속 유지하면. 피디계 이 계통은 뒤에 나왔는데 얘네들 이론 위주로 주로 한 것도 있는데 노동운동 현장에 뛰어는 것도 있는데 이 계통은 쉽게 말하면 한국은 식민 봉건사회는 아니고 재벌에 의한 식민 지배 상태다. 그래서 계급투쟁에 힘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좀 더 추종한 계통입니다. 뭐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은 계통이에요. 저는 더 이상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의당도 그 민주노총 그쪽에 CA파 그쪽이에요. 일단 소수였고 어차피 같이 연대하는데 제3자 입장에선 한 덩어리입니다. 어차피 목표는 혁명이잖아. 혁명 이론이잖아. 혁명 전술이고. 그래서 NL에게 박해를 해방한 게 노무현 때 문재인의 주장으로 해방이 되었고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NL에게는 요직을 차지합니다. NL계 출신 요직 장악, PD계 출신이 보완.
어차피 성향도 같고 목표도 같아요. 공산주의 자기네들끼리 비판해도 어차피 보수나 자유진영은 지지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수, 일본, 미국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로 규정해서 이기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반보수, 반이, 반미, 친족, 친북입니다. 절대 비판을 할지언정 반대를 지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네들끼리 뭉칩니다.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끼리 개파 싸움이요. 이들은 자신의 속셈이 드러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인민전선 전략이 방해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우민화되기 바래요. 이들은 인플레이션을 자기네들이 일으켜놓고 글로벌적으로도 금융자본주의, 후기자본주의 탓을 하는 거 보십시오. 심지어 정책을 적극 추진한 폴 크루그나 스티글리츠가 요즘 이제 신자파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환경 경제학자 이러거든요. 이 내로남불로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잃으면 안 된다. 니네들이 주장해놨잖아. 이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안 난다면서. 지네들이 해놓고 다시 또 면피를 합니다. 이런 게 노벨상 수상자들이. 인민전선이 뭘까요? 계급투쟁을 잠깐 멈추고 중도까지 포함해서 좌파 빅텐트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 중도자들은 문화대혁명처럼 처형하겠지만은 저는 그게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지지하래? 이게 전형적인 NA의 방식인데 조직 만들어서 덩치 키워놓으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중도자 처형하는 거예요. 처형. 90년대 이후 어떻게 되었냐? 이들 운동권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운동권이 보통 선거에 노력한 건 사실인데 얘네들이 주역은 아니죠. 그 윗세대인 김영삼, 김대중 그보다 훨씬 오래된 사람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피디계는 정치로 진출하는데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파가 된다. 우파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우파 쪽 영역을 열어둔 게 김영삼 대통령인데 군부 견제를 위해서 운동권 출신이 영입했어요. 이때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문수 당원입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 쪽으로 갔거든요. 좌파가 원래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민주화 운동 가치에도 사회주의자가 아닌 경우 1번. 두 번째, 천안문 항쟁으로 마오주의 기반 중국에 실망한 경우 2번. 세 번째, 보니까 이상국가를 여기던 중국과 소련보다 더 잘 살아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이겨낸 다음에 더 잘 살아. 미국보다 식민지로 여었던 미국보다 의료보험이 더 좋아졌어. 이론이 잘못되었던 걸 깨닫고 전향한 거. 이게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이죠. 이분이 민주노총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중에서 정치로 진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김대중 시기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건 NA 출신 전향파열입니다. 그게 뉴라이트가 돼요. 이 뉴라이트는 NA계 이론 구조는 그대로 갖다 쓰고 숭배 대상인 이승만으로 바꾼 형태인데 원래 괴상하던 구조가 문제인데 그걸 대상만 가르치운 거라 왜곡이 심해요. 마르크스식 선동을 극우식 선동으로 바꾼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대한우파를 도입하기도 한데 엄밀히 말해서 일본 제국주의로 근대화돼가지고 좋아진 건 북한이에요. 한국은 남한 이쪽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소작농 구조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서 농지 개혁을 한 겁니다. 농지 빼앗고 야 채권 줄게, 국채 줄게. 그렇게 해서 상업자본을 형성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제국주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북한은 어차피 전략물자 생산하는데 공장에서 일시키면 되잖아요. 남한의 농지 쪽 사람들은 소작농들은 저기 외국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동남아 이런 데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이게 남한의 강제 노동자가 많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혁명운동을 계속한다. PD는 정치로 진출했고요. NL은 민주노총 기반으로 원내 진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김대중 역시 NL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장악이 안 되잖아요. 그 정권이. 그래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이란 거 따로 만들어서 배타적 지지합니다. 얘네들은 남이 만든 거에 들어가는 건 잘하는데 신자유주의 제일 혜택 다 많이 받고 그 환율이 적은 거에 대한 혜택도 얘네들이 전부 다 받고 난 다음에 뭐 해요? 계속 또 계급 갈등 일으키죠. 그래서 세 번째, 주류 민주당 계열을 장악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인데 인민전선 전략은 결국 민주당까지 장악했습니다. 좌파 빅텐트는 결국 사회주의 소굴이 되었고 언제나 이랬어요. 이걸 하나 허용하면 여기까지 퍼지는 거예요. 저거는 그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NL계의 전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PD계가 조직을 만들면 N에게 사람이 와서 그 조직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민주당이 되었어요. 지금 운동권 출신 선거리 문재인 때 많이 영입되는데 민병 기반으로 국회의원이 양성되었고 참여연대가 지원하고 문재인의 정부 주도 각종 시민단체 지원이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반정부 활동가라는 게 정부 돈 받고 진행이 돼요. 세금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의 인플레이션은 저 활동가들 지원용으로 썼습니다. 쟤네들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 차지할 거예요. 뭐 활동가 출신으로. 장관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노조를 기반으로 MBC, KBS의 제1노조를 장악하고 간부 승진을 장악했습니다. 얘네들 일 하나요? 전혀요. 비즈니스 유니타리언인가요? 국가 성장을 돕나요? 전혀요. 얘네들은 오직 하나, 혁명을 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정부 돈을 뜯어먹고. 지금 민주당은 N에게 터전이 되었고 혁명 활동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로부터의 독재, 혁명, 인민민주주의 직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정, 언론, 법, 경제 이런 쪽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들입니다. 일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이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통파업을 하기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여론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고 각 인프라에 대한 공영방송 노조를 침투시켜서 정치화시키는 걸 택했어요. 외연 확장이 제대로 이루어진 지금 상황입니다. 이것만 봐도 막막한데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열거를 했는데 그래서 이들의 사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건 반공선동으로 여겨지고 극우 프레임으로 씌워왔습니다. 이게 왜 관용적 자유주의, 언젠가 쟤들은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미래 세대에 떠넘겨진 거예요. 이게 노인 세대의 최대 문제점입니다. 저들은 저걸 관용적으로 허용해줬고 대학생 때는 데모 좀 할 수 있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중국은 언제 자유주의화 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동조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호응하는 게 여러분들의 60년대, 70년대 부모일 수 있어요. 이들은 식민 지배 이후 100년 만에 대한민국의 봉건사에서 해방될 가능성을 가진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 거 가져온 거거든요. 어깨 탑티어예요. 이 사람도. 죽어야 끝나는 싸움. 이런 각오입니다. 이 정도 각오하고 여기에 끼어드십시오. 자유민주주의는 암투가 일상이기 때문에 죽어도 안 끝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유주의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를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이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집단주의, 집산주의에 동의합니까? 여러분들은 회사에 그 위에 밥 먹고 있는데 맨날 이재명 민주당이 이거 지지하는 이야기 듣고 있고 밥 혼자 듣기 싫다. 밥 혼자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 업무 협조 안에서 엄청 괴롭히고 그거 동의합니까? 그게 지금 이제 40대 50대잖아요. 집단주의, 집산주의는 공동체주의와 다릅니다. 집단과 집사는 개인의 가치를 최하로 떨어지고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인민전선 전략에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자나 중상층들과 인민전선 전략을 아직 고수하며 연대해야 하는데 이들은 외연 확장에 저항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무저항이라서 이때까지 당한 거예요. 저걸 왜 중도차들 왜 그렇게 극우적으로 가냐. 우리 화합해보자. 공존해보자. 공존할 수는 있죠. 근데 질 수는 없지. 경쟁해야지. 싸워야지. 이겨야지. 이들이 바라는 건 사상 없이 깨끗한 걸 세뇌하듯 인생의 첫 사성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이런 걸 말을 하면 이때까지 반공이라든지 너는 극우야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몰문교가 영어를 가르친다면 성교하고 통일교가 동아리의 여성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처럼 어느새 보면 주변 관계 때문이라도 손절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에 교리를 전파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아예 신자파식 젠더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죠. 이게 캐나다와 저기 캘리포니아에 되는데 저걸 부모가 거부하며 양육권을 뺏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려 저항감을 가지게 만드는 게 제 목적입니다. 자유주의를 가장 처음의 사상으로 전달하는 거, 세계관을 구축하는 거. 바이든이 돈을 잔뜩 뿌려놓고 났는데 트럼프에 넘겼죠. 사실 문재인도 비슷하긴 한데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의 지출을 줄이게끔 만들고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의 세금과 여러 가지 연금 부담이 줄어들게끔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우리는 특히나 부동산 디플레이션이 제대로 필요합니다.
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이렇게 숨겨서 저항을 못하게끔 하는 게 매우 싫습니다. 10년쯤 뒤 거저 얻은 자유를 줄이는 것도 싫지만 자유를 잃을 위험 자체도 원천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우리 주변에 일상으로 포진되어 있고요. 부모, 상사, 선배, 임원, 대표, 거래처 모두 이들은 수유가 취미생활로 회사에 동조되게 요구하면서 점심 먹으면 일상적으로 보수를 욕하고 민주당 지지하며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이게 이들의 혁명 과정이고 인민 전선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들으면 뭘 하냐면 일종의 요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양극화를 요구하는 거야. 너 여기 동의할 거야? 반대할 거야? 여러분들은 여기 아무 말 못하고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면 마찰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럴 힘이 없어요. 더 깊이 가지 않으면 업무 협조를 안 하는 가짜의 가짜 노동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게 일상이에요. 이 사람 역사 강사라고 하거든요. 한필 유튜버기도 한데 한국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썼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나자마자 유엔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쫓아가서 북한 좀 말려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선동군들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혁명을 하고 있어요. 막 갔죠? 그 개념이죠. N에게 독재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개념. 뭐 판대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성숙한 반미의식, 이런 게 일상입니다. 저는 그럼 성숙한 반사회주의 반공의식을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윗세대 상관을 주의하십시오. 지금은 평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자유주의자인지 아닌지 주변 사람들을 검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러면 에너지 쓸데없이 낭비해요. 그들과 교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사상을 전달받지 않아야 돼요. 대부분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이 주장하는 사상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상사, 선생, 선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약자 상태에 있는 취약성을 공략하는 겁니다. 이들과 마찰에 마주하라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걸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집단주의, 집산주의, 사회주의가 싫고 자유주의가 좋다라고 말하기엔 아직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차단과 침묵, 의심과 노라는 거절. 이게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나는 너를 불신뢰해. 너와 맞지 않아. 왜 굳이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분노가 아니라 증오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분노는 건강한데 증오는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유물, 상대에 대한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적관념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에요. 그건 뭐 관념이기 때문에. 정치의 의미는 자유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들의 정치의 의미는 집산주의, 집단주의, 그리고 집단동원, 상명하복입니다. 사회주의의 특징이 이거죠. 이걸 죽이는 거죠. 다시 반복하지만 저들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다릅니다. 그리고 저들은 절대 바뀌지 않고요. 우리는 우리만 바뀔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 반복적으로 세뇌하는데 저들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정리.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들이 죽어야 끝나야 하는 싸움을 하고 있고 일상에서 여러분들을 양극화시켜 선택을 종용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부모일 수도 있고 이들은 사이비처럼 여러분들을 매몰시킬 수 있습니다. 침묵, 무관심, 의심, 불신뢰, 자유주의라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집단주의와 집산주의는 결국 개인을 지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생활 속 인민전선 전략으로 첫 사상을 자신들의 사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사회초년생들이 아직 20대 어려운 친구들이 무슨 정치적 사상이 있습니까? 이 친구들에게 첫 사상으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세뇌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정, 언론, 교육, 경제 이들 상당 부분은 이들의 침투를 허용해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의심은 삶의 원동력이고요. 국가의 원동력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의심해야 돼요. 그게 견제의 최우선입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이 말도 의심하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더라. 아, 그러니까 존재하더라. 이게 데카르트의 철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또 이게 그 상황에 맞게 저는 기본적으로 예측 모델이 아니라 전향 모델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그 상황에 맞춰서 환경의 메시지에 맞춰서 적합한
그 적합한 성장에 적합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질문하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의심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뇌되어 편하게 맹신하게 될 겁니다.